반갑습니다. 이렇게 의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의료 소송과 관련된, 주로 제가 실무를 맡으면서 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들의 과실 유형을 설명드리면, 진단상 과실,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 과정상에서 과실,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를 저질러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실, 그리고 수술 시술 이후에 경과관찰 및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수술 시술 경과관찰 및 조치 의무 위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원조치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설명 의무 위반도 의료소송에 있어서 가장 의사들의 과실 유형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5가지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통한 의료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상 과실, 오진이죠.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 영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위장조영술 시행을 한 사건에서 위장조영술이 기능상으로 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법원은 위장조영술에 한계가 있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망하고 인과관계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환자 패소 판결을 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엑스레이상 골절이 확인되는데 골절 진단을 하지 못해서 치료를 지연시킨 사례들이 좀 몇 건 있었고, 심지어 MRI 판독이 보통 응급실에서는 판독 의사가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시술하는 응급실 응급의원들이 지금 판독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고 환자들이 일부 승소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항에 있는 사례는 대학병원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환자가 이제 어지럽고 하니까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비인후과상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전도 검사를 하긴 했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검사 소견이 나왔는데, 주치의가 이 검사 결과를 간과한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다른 과에 계속 협진을 하면서 다른 과에서 협진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원인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급성 심근염으로 이제 심정지가 발생되고 에크모 설치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만 결국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전형적인 오진이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 자체를 주치의가 보지 못해서 생긴 오진 결과로서 환자가 일부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이나 시술 과정상 과실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측 주관절 요골 손목 부위에 이제 분쇄골절 도중에 나사못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6,5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이제 조정으로 성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항에는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척추 경막의 신경 차단술, 신경외과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신경 차단술을 하다가 경막이 파열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바늘로 잘못해서 이제 파열시키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블러드 패치 등의 방법으로 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요양을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호전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그 공제 심사에서 화해 종결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사건이 번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요천추 전방위증으로 이제 제5 요추하고 1천추간 케이지를 이용한 단독 고정술을 시행을 했는데, 시행 이후에 종전에 없었던 이제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이 생겼고요. 배뇨 장애가 발생된 사건이 있었는데 한 4, 5년 동안이나 재판을 했었습니다. 1심에서는 감정 결과에 있어서 이제 이 성기능 장애하고 배뇨 장애가 발생된 그 이제 원인을 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감정 결과가 있어서 의사가 정보 승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이 경막 파열 사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이제 경막 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감정 결과에 있어서 이제 이 경막 파열로 인해서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환자한테 마미총 증후군의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조정으로 상당액을 좀 보상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앞 사건하고 좀 비교해서 좀 그 볼 사건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다음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 그 환자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4, 5번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이제 수술할 때 당시에는 아마 이 경막 파열 증상이 그 확인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수술 이후에 이제 두통이 발생되고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발생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경막 파열 진단을 받고 블러드 패치 등의 진단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신 일부가 좀 마비된 사건인데 실제 소송하면서 당사자를 보면 하반신이 그 실제 마비됐는지는 그 육안으로는 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근전도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환자 측은 이 경막 파열로 인해서 신경 손상 및 감염이 발생돼서 신경 마비가 왔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실제 앞 사건에서도 본 것처럼 경막 파열로 인해서 이제 경막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 측에서는 이제 수술 이후에 발생된 경막 파열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어떻게 돌아눕고 뭐하고 하면서 수술 부위에 있어서 경막이 파열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 이후 경막 파열로 인해서 뇌척수의 누출은 있는 건 맞지만 블러드 패치 등의 이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고 이 뇌척수의 누출 증상도 완전히 호전된 것이 검사 결과상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이 신경 뿌리병증이라는 이 신경의 이제 근전도 검사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 뿌리병증이라는 것이 종전에도 있었던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있었던 기왕증이 계속해서 발현된 것 뿐이지 과실의 이 경막 파열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감정 결과상은 이 신경 뿌리병증은 수술 전에 발생한 이제 신경 압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이제 감정 결과가 1심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고가 전부 환자 측이 패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좀 차이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감정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원도 그렇고 저희 이제 변호하는 대리인들도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정 기관의 이제 감정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앞전 사건에서는 수술 전에는 성기능 장애하고 배뇨 장애가 전혀 없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 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수술 전에도 이 신경 손상의 증상이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과실 추정의 법리에 의해서 종전에 이제 없었던 사건이 새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 경막 파열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 마미총 증후군의 그 증상이 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이 서로 갈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막 파열 사건이 지금 의외로 되게 지금 소액 심사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그 주의가 필요하고 이 파열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내지 일부 마비 증상이 호소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아서 상당한 시술상 주의가 필요한 그런 영역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액 또는 그 소액 심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되는 유형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내시경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 도중에 이제 천공으로 인해서 복막염이 발생되는 사건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과실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액 심사에서 배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도중에 용종 제거 이후에 출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혈을 이제 막고 나오긴 하는데 그 조치가 미흡해서 다시 재출혈이 발생되거나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내시경 도중에 식도가 손상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 사건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건 중에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사건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쌍꺼풀이라든지 코 가슴 성형 수술 이후에 이제 변형, 유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이 성형외과 영역은 이렇게 일반적인 의료 행위하고 좀 달라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개선을 좀 미용에 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 법원에서도 그 단순하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칭이 안 맞는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채무불이행 형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수술들은 또 재수술에 있어서는 대부분 염증이 좀 많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제 변형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원은 염증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그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제한을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해주고는 있지만 책임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감염인데요. 외과 수술 또는 먼저 관절 주사, 이제 관절에 직접 이제 주사하는 그런 시술 이후에 감염이 많이 발생되는 사건들이 있고 감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또 의학적으로도 이게 모든 조치를 다 한다 하더라도 100%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치를 감염이 발생이 되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정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염에 있어서 상당한 그 주의가 필요하고 그 가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수술 후에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증상이 있으니까 다른 병원 신경외과에도 가서도 다시 신경외 차단술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주사도 이게 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이후에 이제 감염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다른 병원에서 시술한 부분에서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서 그 감염과 관련해서는 환자 청구를 전부 기각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는 이제 수술이나 물리치료 도중에 핫팩 사용으로 인한 화상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해서 이 행위를 하시진 않고 물리치료사들이 보통 하겠지만 이 물리치료사의 과실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해서 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이런 이 조치 물리치료사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낙상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 인사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계약상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한테 안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치할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다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그 고지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책임이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실에서는 어떤 진료 기록부나 이런 것이 작성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리치료사가 그냥 여기 난간 올려주고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고지를 해주고 만약에 내려오거나 좀 고령의 환자들이 이제 시술을 받고 하면 좀 내려오면서 어지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려올 때 호출을 해라든지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증거로 남아야 되는데 증거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다 낙상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실에서도 이런 낙상에 관련된 고지를 충분히 해서 주의를 다 시켰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 방법을 각 병원별로 강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도중에 과도한 힘으로 늑골골절되는 사례들도 종종 올라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술 또는 시술 후에 경과관찰 의무 위반입니다. 이거는 수술 당시에 이제 어떤 과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 외에 경과관찰을 다 하지 못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이제 주의 위반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이제 추간판 장애 진단이 있는 사건에서 이제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을 수행을 하고 나서 척추염이 발생된 그런 사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시술 후에 이제
시술 당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이제 7일간의 약을 처방하고 7일 후에 한번 다시 와서 봅시다 하면서 이제 예약을 해주시고 이제 7일째 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허리 부분에 이제 통증이 있다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입원을 권유를 하고 입원 권유하면서 각종 검사에 대한 오더를 다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을 들면서 환자 거부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추간판 진단을 받고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또 시술까지 받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1심에서는 퇴원할 때 약만 처방하고 경고 관찰 및 요양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재내원 시 입원 권유만 했지 적절한 경고 관찰 및 요양 지도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의사한테 의사 패소 판결을 받아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1심 판결이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주치의가 환자가 재내원했을 때 이제 염증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걸 예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통증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원 조치를 권유를 했던 건데, 이제 입원 조치를 권유하면서 입원 안내를 했던 부분까지 진료 기록에 잘 기재를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안내 부분을 잘 기재를 했었고, 염증 발생 여부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에 대한 뭐 ESR 및 CRP 검사까지 오더를 내렸더니 오더지에 이제 다 기록이 했었던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환자가 거부해서 이제 이걸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오더 내린 내역이 다 나오고 오더 내렸던 것이 다시 취소되는 그 오더지 그 부분을 잘 기록을 해두신 거죠, 원장님께서. 그 진료 기록부에 기초해서 이렇게 충분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 염증 발생 가능성을 염두하고서 이런 진료 내역까지 이제 진료 계획까지 세워서 오더까지 내렸는데도 환자가 입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충분히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의사가 입원까지 권유하고 염증 검사에 의한 조치까지 했는데도 입원 자체를 의사가 강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치료 오늘 무조건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그 판결에서는 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또 치료받은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서 1심 자체를 파기하고 원고 환자 측에 정부 패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환자 측이 정부 패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진료 기록부나지 오더지에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 당시 면담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 어떠한 조치를 내가 하려고 했었는지 조치를 어떠한 내용 고지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추후에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원조치 의무 위반인데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괜찮지만 환자를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 더 상급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언제 보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늦어서 치료 경과가 되게 안 좋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전원조치 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있고 전원을 하더라도 그 환자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전원 소견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뭐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환자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흉추 12번부터 해서 61번까지 이제 충격이 있어서 경막에 혈종까지 이제 MRI상은 다 나왔고 척수 압박 증상까지 응급실에 이제 있는 상황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내원 당시에는 이제 신경 증상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경도의 신경 증상만 좀 있었고 주말이고 이제 담당 이제 교수님이 이제 수술 불가능하다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있어도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권고적인 지금 경도의 신경 증상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환자 측에서 이제 그럼 뭐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좀 며칠 이따가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전원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응급실에서 전원 소견서에다가 경막에 혈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MRI 영상은 첨부한 걸로 소견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다시 있다가 내원을 했는데요. 재내원 시에는 이미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어서 응급수술로 수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반신 마비 증상이
계속해서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환자 측에서 이제 응급실 병원에 이제 전원 당시 경막의 혈종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을 들면서 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거를 설명해줬어야 그 동네 병원 정형외과에서 나를 제대로 파악했을 텐데 그 병원에서 그걸 적어주지 않아서 상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과실을 주장했었는 사건인데 1, 2심 모두 이제 전원 조치 시에 경막의 혈종 내역을 미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은 인정이 되는데 전원 당시에 영상 CD, MRI CD를 첨부를 했었고 그 전원된 병원이 전문의 그 병원이기 때문에 CD만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 가능하고 오히려 그 동네 병원에서 전원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경 마비 증상이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다고 진료기록에 써놓고서도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응급실에 내원시키는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응급실에서는 좀 과실이 없고 전원을 늦게 해준 동네 정형외과에서 전원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원조치 의무만 보고요. 마지막 의무로는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요즘에 이 설명 의무가 참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원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이거 다 설명하고 있으면 언제 진료봐. 내가 하루에 진료를 보면 한 100명씩은 봐야 되는데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다 하고 주사 맞출 때 설명 다 하고 하면 진료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진료행위 전 과정에서 이 설명 의무 위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사를 놓는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건까지 올라오냐면은 경제까지 올라온 사건 보면 감기라든지 일반적인 그 엉덩이 주사를 맞는데 거기서 이제 혈종이나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서 좀 고생하는 사건들 그걸로 인한 그 약물로 인한 부작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해서 소액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엉덩이 주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있는 제가 쓴 것처럼 솔직히 지나친 설명 때문에 환자가 시술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명 의무 위반의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나는 못 들었다. 실제 들은 사건들이 대부분이겠죠. 설명은 대부분 했겠다고 한 게 맞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중요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들었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그러면 설명한 사실 자체를 그러면 의사가 입증해야 된다. 법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항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항시 기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 경막의 신경 차단술 시 설명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주사 맞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누구라고 하고 뼈주사라고 표현하죠. 이제 뼈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척추 부분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데 이게 무슨 시술이고 이걸로 인해서 경막 파열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잘못되면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설명하지 않으면 모두 설명 의무 위반으로 지금 법원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설명 의무 위반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입니다. 보통 환자가 아닌 보호자한테만 설명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선 수술 동의서만 또 환자한테 서명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 사례 제가 했던 사례에서도 보면 환자하고 보호자 아들한테 둘 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앞에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이제 이렇게 난 좀 불편하니까 아들 보고 네가 해. 그러면 아들이 수술 동의서다가 서명만 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가 소송 중에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든지 난 설명 듣지 못했다. 이거 왜 내 아들한테 사인 받았냐. 이렇게 주장만 해놓으면 법원은 무조건 의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무조건 밝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이 같이 왔다고 해서 설명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본인한테 무조건 설명 날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입증과 관련해서는 수술 동의서 및 수술 이 설명서에 환자 본인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 서명을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 앞에 것처럼 가족도 아니고 매같이 이제 내연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이제 사실혼으로 사는 그 사람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서명했는지 밝혀라. 법원에서 계속 그러는데 종합병원 같은 데는 이 교수님들이 그거 안 봤죠. 밑에 주치의라든지 이제 수술 같이 참여하는 의사들이 대부분 봤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 대부분 뭐 중간에 있다가 이제 공중보건이라든지 군의관 이렇게 이제 진리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썼는지조차 기억 못 해내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환자 본인 서명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부동문자로 된 수술 설명서 내지 동의서에다가 이제 사인만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판례들을 보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한테 설명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맨 밑에 딱 이름 석자만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잘하게 약관처럼 쓰여져 있는 수술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수기로 밑줄을 긋거나 중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는 가필의 방법으로 해서 원본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기록지 내지 의무기록지에다가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무조건 기재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환자한테 뭘 하지 마라 이런 금지사항, 또 환자가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입원 치료 과정에서 뭐 이렇게 조치를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허리 수술하고 나서 경과가 되게 안 좋은 케이스들에서 오면은 환자가 의사들의 조치를 많이 이렇게 의무 있게 위반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 제한 비율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뭔가를 금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놓고,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반드시 기재를 해놓고, 외출 외박이 무단히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 이후에 어떤 이상 증상이 발생이 되면 재내원 내지 다른 응급실에 가서 반드시 재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응급실을 2번을 갔는데, 아니 아까 온 CT 찍은 거하고 큰 달리 좀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되돌아가세요 했는데 결국 집에 돌아가셔서 4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왜 나가서 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다시 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보통 우리 원장님들이 하시지 않고 간호사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그 부분의 기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통한 의료 분쟁 해결 방법인데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 의료배상 공제회에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그 화재보험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 화재보험보다 일단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통해서 이제 분쟁 해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처리 절차와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강하게 보면 이제 의료사고 발생 시점,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환자가 지금 이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각 해당 이제 그 지역별로 조합 직원이 이제 사건 상담을 초기부터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일반 화재보험에서는 이런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절차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초기에 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점이 좀 좋은 것 같고, 아주 크지 않은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의료배상 공제조합 보상심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서도 이제 사건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보험 절차에서는 이 2가지의 이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료하시고 하시는데 많은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상공제에서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재가 되지 않더라도 뭐 저처럼 저도 지금 대전 지역에 지금 저도 심사위원 변호사로 있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다 이 소속된 변호사들이 있어서 많은 지금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화재보험의 그 변호사들보다는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지금 2분 지났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좀 빠른 말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PPT 자료에 제 연락처하고 적어놨으니까 뭐 의료와 관련된 아니면 그 의료법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지금 궁금한 점이 많긴 하지만 예. 이게 인터넷으로 같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은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